남쪽 바다 하면은 먼저 잔잔하고 아늑한 수평선과 점점이 솟아오른 동산 같은 섬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 남쪽 바다를 잔잔하고 아늑한 호심의 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호심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시인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 남쪽 바다. 그래서 이 남쪽 바다에서는 많은 예술인들이 탄생했습니다. 시인 유치환, 김춘수, 이은상 씨의 고향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시인들의 마음속에 이 남쪽 바다는 어떻게 비출 것인가 궁금합니다. 이 섬만을 찾아다니면서 시를 쓴다는 시인 이진생 씨는 이 남쪽 바다에 있던 섬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어느새 저절로 자기도 물 위에 뜬 섬이 된다고 했습니다. 앨범 한국백경, 오늘은 그래서 시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고향 같은 이 남쪽 바다편을 보내드리도록 했습니다. 먼저 시인 유치환, 김춘수 씨의 고향인 충무로 가보겠습니다. 개가 구슬을 안고 굴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 충무항입니다. 이 충무항은 거제도, 한산도, 미륵도 같은 섬들이 가깝고 수심이 깊어 항구로서 알맞은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 역사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이곳 충무는 청정수역의 맑은 물과 풍부한 수산물을 갖고 있고 거제군, 남해군, 고성군 등지에서 고깃배가 몰려오는 경상남도 지역의 수산 항정 중심지입니다. 이곳 충무시 사람들은 자기 고장을 얘기할 때 늘 토영 또는 퇴영이라고 말합니다. 토영은 충무의 옛 이름인 통영을 말하는데 선조 37년에 이곳에 3도 수군 통제영을 두었다고 해서 통영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1955년에 통영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이 충무공의 어를 기리기 위해 이름도 충무로 바꾸어 충무시가 됐습니다. 강구한 파래야 대구 복장어 쌍아 날씨 맑고 물 좋은 너를 두고 정승길이 웬 말이냐. 조선시대 말에 통제사를 지내던 어떤 이가 정승으로 벼슬이 올라 서울로 떠나게 된 것을 섭섭히 여겨 탄식한 말입니다. 남해의 봄멸치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생선 맛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선한 어류가 풍부하고 계절마다 그 물빛을 달리하는 바다 풍경, 유자가 열릴 만큼 따뜻한 충무는 정성길도 마다할 만큼 한 번 발길을 주면 그 마음까지도 주어버리게 되는 곳입니다. 충무의 맑고 풍요로운 자연은 젊은 시절 방황하던 청마를 한 시인으로 성장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충무시 문화동 여황산 언덕바지에 있는 세병관입니다. 세병관은 임진왜란의 승리를 기념하는 뜻으로 이곳에 통제영을 옮기기 위해 이경준 통제사가 창건했습니다. 세병관은 넓이가 265평이나 되는데 경복궁의 경회루 여수의 진남관과 함께 평면 면적이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세병관은 어찌하면 장사를 얻어서 은하수를 끌어와 피 묻은 갑옷과 병기를 깨끗이 씻고 다시는 쓰이지 않도록 할까라는 당나라 시인 두보의 말을 인용해 이름 지어졌습니다. 이곳 충무의 쟁의문화를 꽃피우게 된 것은 임진왜란 후 이 세병관에서 특수공예를 육성하고 악사 같은 예능인들을 교육하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합니다. 해방 직후에 정지용 시인이 유치환 씨와 함께 충무에 와서 이 미륵 산정 위에 올라 다도해가 한눈에 내다보이는 풍경을 보고 감탄하며 청마의 고향에 와보니 정말 시인이 날만한 곳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시인이 성장한 추억 속의 고향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풍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고향은 다른 사람과는 나눌 수 없는 혼자만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감동으로 남아있는 고향의 아름다움을 시로 쓰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죽도에서 날이 새면 너에게로 가리라. 시인이 되어 나귀를 타고 너에게로 가리라. 새는 하늘을 날고 길가에 배랭이 꽃은 피어 있으리. 보라, 미크로네시아의 젖은 허리 너에게로 가리라. 시인이 되어 나귀를 타고 날이 새면. 어린 시절 김춘수는 고향의 섬을 바라보며 참다운 시인이 돼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서울로 유학 가는 김춘수에게 고향의 섬은 낯선 타향에서 느끼는 그리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시인 김춘수가 찾으려 하는 시 그 자체입니다. 천사. 그것은 처음에는 한 줄기 빛과 같았으나 그 빛은 10발짝 앞에 느릅나무의 배가 앉더니 갑자기 수만 수천만의 빗줄기로 흩어져서는 삽시간에 멀리 한려수도로까지 뻗어가고 말더라. 그 뒤로 내 눈에는 늘 아지랭이가 끼어 있었고 내 귀는 봄바다가 기슬 걸치고 있는 그런 소리를 자주 듣게 되더라. 홍도는 천연기념물 335호로 지정된 괭이 갈매기들의 번식처입니다. 일명 알섬이라고도 합니다. 시인 김춘수는 처음으로 갈매기의 비상을 보았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김춘수가 서울에서 유학하던 시절 종로거리를 걷다가 문득 갈매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춘수에게 종로거리에서 문득 들려온 갈매기 소리는 하늘 가득하게 갈매기가 나르던 고향의 섬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시인 김춘수는 훗날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하늘과 바다는 어느 누구의 하늘과 바다도 아닌 듯합니다. 문득 뜻아니 한때 갈매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 그럴 때 선명하게 떠오르는 하늘과 바다의 빛깔은 나 혼자만의 것입니다. 종로 한복판에서 들린 갈매기 울음소리는 고향을 떠난 후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던 김춘수 자신의 향수였습니다.
장중한 골격에 기계가 넘치는 장부의 자세로 우뚝 솟아있는 매물도입니다. 매물도는 매물도, 소물도, 등대도 세 개의 섬이 모여져 한 섬을 이룹니다. 매물도는 해미도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섬 주민들은 매물도를 큰 섬, 소물도를 작은 섬이라고 부른답니다. 경치가 해금강 못지않게 아름다워 해금도라고도 불리우는 소매물도는 20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입니다. 매물도는 약 200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허씨 부부가 이 매물도의 첫 주민이 됐다고 합니다. 섬만 찾아다니며 시를 쓰는 시인 이생진 씨는 매물도에서 매물도 주민 강씨라는 어부를 만났습니다. 이 섬에서 평생을 살아도 외롭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주민 강씨를 보며 아무리 시를 써도 자신은 더욱 외로워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씨가 나는 이름 석자도 다 알지 못하고 가운데 자가 세봉자라는 것만 알지 쓸 줄을 모르는데 너는 글자를 얼마나 알기에 하루 종일 써도 남느냐며 술잔을 건넸습니다. 이생진 시인은 이 섬은 강씨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이 바다는 강씨의 술이지 강씨의 시는 아니다. 나는 강씨가 내미는 술잔을 받는다. 그리고 그 술맛이 내 시보다 더 진한 것을 안다. 이렇게 썼습니다. 소매물도 마지막 촛불. 이 섬의 마지막 촛불 밑에서 나는 이 섬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시를 쓴다. 거센 바람으로 닷새 동안이나 찾아오지 않는 배. 몇 톤짜리 배가 찾아오지 않았다 해서 이 섬에선 초 한 자루 구할 수 없다. 그것을 알았는지 바람은 차고 파도는 더 높이 기어오른다. 이제부터 밤엔 살지 말고 낮에만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하겠는데 그래도 시는 쓰고 싶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초 한 자루만큼도 밝지 않은 시. 나는 그것을 쓰느라고 숱한 초를 태웠다. 나머지 촛도막은 섬 사람들이 급할 때 쓰게 하고 나는 그만 자자. 그래도 나는 파도가 불을 껐다고 시를 쓸 거다. 매물도 동쪽으로 밭길을 따라가다 보면 거제군 남부면 갈곤리 마을에 닿게 됩니다. 거제도는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입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주변의 섬들이 큰 파도를 막아주고 있어 거제도 앞바다는 어장으로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청정수역의 물이 맑고 깨끗해서 대구, 도미, 멸치 등의 어류가 풍부합니다.
앞마당처럼 펼쳐진 갈곤리 마을 앞바다에 갈섬이라는 밋밋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이 바로 거제 해금강입니다. 갈곤리 산 1번지라고 등기된 갈섬은 이 마을의 공동 소유라고 합니다. 몇 해 전 5억 원에 이 섬을 사겠다는 서울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엔 주민들도 섬을 팔자고 했답니다. 섬을 팔아도 그대로 섬은 이곳에 있을 테고 또 개발이 되면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지만 결국에는 팔지 않기로 마음을 모았다고 합니다. 섬을 팔면 결국 자신들이 이곳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고 비록 사람이 사는 섬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흔적과 숨결이 담긴 갈섬을 타관 객지인에게 넘겨버리면 곧 고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해금강의 앞권은 역시 십자동굴입니다. 파도가 네 갈래로 바위를 갈라놓아 십자동굴이 됐다는 이 동굴은 동서의 길이가 180m, 암벽 높이가 123m의 거대한 협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까마득히 올려다 보이는 해금강의 기암괴석 십자동굴로 들어가다 보면 절경이다, 과연 아름다운 내 국토다. 이곳이 바로 거제도라고 칭찬했던 이은상 시인의 감탄사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노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이 깎이는 대로 억년 비정의 암흑에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먼 원돼 꿈꿔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거제도 둔덕고
골은 시인 유치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입니다. 세월이 흘러 거제도에 찾아온 시인 유치환은 할아버지가 갈던 밭을 물려받아 갈고 바다에 나가 물질하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40살의 시인은 시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이 섬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자신을 못내 안타까워하면서 차라리 한 개의 바위가 돼 이 고향에 남고 싶은 소망을 이 시에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치환은 할머니한테서 자라났습니다. 저녁이 되면 할머니 등에 업혀 할머니 집에서 자고 아침이면 집으로 돌아오곤 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후에 만주에서 떠돌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할머니가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이 앞까지 무엇보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핑계로 끝내 무덤 한번 찾아가 뵙지 못했다고 합니다. 석류꽃 그늘에 와서 오래오래 헛된 길을 둘러 석류꽃 그늘 밝은 고향의 조약돌길에 서면 나는 어느덧 40짝으로 늙었어. 오늘 나의 생애가 보람없이 욕될지라도 푸른 하늘 속속 들인 그 어디인 애정을 무찌른 생장이었기에 할머니, 나의 할머니, 그의 어깨를 말등같이 따른 무덤을 찾아 나는 꽃같이 뉘우쳐 절하고 우려오. 해마다 여름이면 시집과 화구를 들고 섬을 돌아다녔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절벽에서, 때로는 동백숲에서, 때로는 등대 밑에서, 때로는 어부의 무덤 앞에서, 때로는 방파제에서 생활이 뭐고 인생이 뭔가, 고독은 뭐고 시는 무엇인가 생각하며 무리했던 섬을 보았다. 그때마다 나는 섬이었다. 무리했던 섬이었다. 남해는 큰 남해도를 임자섬으로 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 마을입니다. 남해 금산은 이름 그대로 비단을 두른 듯한 아름다움으로 우뚝 솟아있는 남해의 상징입니다. 해발 681m의 남해 금산은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 중 유일한 산악공원입니다. 경치가 뛰어나 소금강산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금산은 신라 때 원효대사가 이 산에 보광사를 세운 뒤 보광산이라고 불리우다가 고려 말 태조 이성계가 이 산에서 100일 기도를 올리고 조선 왕조를 개국한 뒤 금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남해 금산. 한 여자가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나.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네. 남해 금산 푸른 바닷물에 나 혼자 잠기네. 나 혼자 잠기어 사네. 남해 금산은
시인 이성복 씨가 누이를 생각하며 썼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처음 이곳에 온 후부터 누이 동생은 무트로 가고 싶다고 때를 썼다고 합니다. 무트로 시집을 가면서 누이 동생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그날따라 남해 금산을 한없이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무트로 시집가 행복할 텐데 누이 동생은 남해 금산을 바라보며 한없이 울며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통거리며 지나가는 나룻배, 벙벙 울며 떠나는 여객선, 억센 파도에 휘말리며 만년을 사는 기암절벽 양지바른 햇볕에 묻혀 조용히 바다를 듣는 무덤. 이런 것들은 내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낙원이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살아서 낙원을 다닌 셈이다. 그 낙원에서 맑고 깨끗한 고독을 마실 때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그것을 시로 쓴 것이다. 지금 어느 섬 사이로 파도가 치고 갈매기가 난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시인들의 고향은 아닙니다. 시인들의 고향 남쪽 바다, 바로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시를 써도 자꾸자꾸 외롭게만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남쪽 바다, 시인들의 고향 남쪽 바다. 오늘 이 시간은 가고파의 작곡가 김동진 씨가 이은상 씨의 시를 보고 이북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지었다는 가고파 2부의 마지막 부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끝맺을까 합니다.
없다. 물결처럼 밀려와 내 마음을 미는 얼굴. 짝지어 물을 쪼는 물새의 행복이 내게도 있다. 항구 부산에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빛나는 아름다운 풍경들만을 모아서 보내드리는 앨범 한국백경. 오늘은 부산 팔경 금정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이 고향이신 양광남 교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고향 자랑을 하면은 끝이 없고 한이 없는 법인데 양 교수께서도 그건 마찬가지시겠고. 네. 네. 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네. 그 해운대 일출 장면을 네. 보셨겠습니다만은 저 자신이 부산에서 약 한 30년 넘게 살아왔지만 네. 저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처음입니다. 네. 저 화면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구나 네. 하는 것을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부산 팔경 그 중에서도 으뜸이 금정산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 부산을 말씀드리려면은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는 좀 망설이게 네. 되는데요. 저는 우선 세 가지를 이야기를 네.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 아름다운 그 마음씨를 가진 분들, 또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때 모여 사는 그런 집단인 곳. 또 하나는 그 마도로서의 많은 그 애환이 담긴 예. 항구 도시로서의 그 부산. 그리고 외래 문화를 가장 빨리 수용할 수 있다는 그렇겠군요. 그런 어떤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네. 그 국제 도시. 네. 그것이 그 바로 부산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그 화면에 나온 네. 것과 마찬가지로 금정산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면산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산 사람들의 그 억생 기질, 또 강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 부산 사람들의 그 마음이 바로 그 금정산의 그 전기를 타고나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상당히 우선 그 궁금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예. 드리도록 하죠. 이 금정산은요, 북으로는 그 백두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태백산맥의 줄기를 쭉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의 그 최남단에 와서 머무는 곳, 예. 바로 그 산이 금정산이 되겠죠. 역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부산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제일 북쪽의 백두산까지를 가는데 그 시발점이 관문. 최초의 관문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질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금정산을 올라가려면은 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금강공원으로 해서 올라가는 예. 게 있고, 하나는 범어사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예. 길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이 금강공원을 해 가지고 이 금정산을 올라가는 이 코스가 네. 약 그 18km에 해당이 됩니다. 네, 꽤 우리나라 이수로 45리 정도 네, 아마 되네요. 그 정도 예. 되겠죠. 그럼 18km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그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 선조들이 살아온 그 민족적인 어떤 역사적인 네. 차원에서요. 그리고 그 금정산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자연 풍치,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최대 요새지 맨 마지막에 관문 또 제일 처음에 관문인 시발점 부산 금정산 45리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죠. 지금 지금 저게 범어사죠. 예. 저 목닥 소리를 들으면서 범어사 가는 길을 오르다 보면은요, 그 속세를 떠난 그 불타의 신비스러운 세계를 가슴에 이렇게 촉촉히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네. 울창한 소나무 사이로 이렇게 소나무와 소나무 잎이 부딪혀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요, 하나의 그 심포니아와 같은 것을 그렇죠. 연상케 해주고, 그 소나무 사이에 비치는 그 햇빛, 또 저녁 노을에 비치는 그 빛깔은 마치 그 신비로운 세계를 저희들에게 갖다 주는 듯한 그런 생명의 빛을 마치 그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이 됩니다. 범어사는 해인사, 통도사와 함께 경남 3대 사찰이 하나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요, 예. 범어사라는 그 이름의 유래가 참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그 동국 남단에 그 명산이 있고, 산정에는 그 큰 바위가 있었는데, 예. 그 바위 한 가운데 그 샘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하. 그 샘의 물빛이 그 금색이었었고, 그 샘에서 노는 그 고기가 그 범천이라는 그 고기가 놀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곳에다가
그 절을 세워서 그 절 이름이 범어사다 이렇게 명명을 했고 그 산을 그 금정산. 네, 금정산이다 이렇게 그 명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천년노성의 울창한 숲속에 바로 저 독진 대야문이 서 있는데 원래는 이제 동래부 청사의 대야문이었던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동네 사람들이 끝까지 왜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버텨서 군사 요새지로 삼았던 곳, 그런 의절의 현장이 아닙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문을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어를 말살하기 위해서 지금 그 동래부 청사에 있던 것을 지금 현재 이 자리로 옮겨놓게 된 것이죠. 저 문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참 그 동네 사람들의 그 애국하는 마음의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가슴에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제가 바라는 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산 사람들이 하루속히 저 문이 제자리에 이렇게 옮겨져서 먼 훗날에 그 저희 자식들에게도 올바른 그 역사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 겁니다.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편 관문이고 또 태평양을 향해 활짝 열린 우리나라의 창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부산의 진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금정산은 말이죠. 길게 내리뻗은 그 태백산맥이 너른 그 산 자락을 움켜쥐고 살구머니 멈춰선 종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한 그 바다 쪽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국도의 출발점이고 남쪽의 강문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산은 한겨울에도 웬만해서는 눈 보기가 아주 어려운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봄바람이 부는 것 같으면서도 금정산이 아직은 쓸쓸해 보입니다. 그 사실은 말이죠, 이 산이 굉장히 아름다운 산인데요. 이게 큰 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에 대한 그 값어치가 덜한 겁니다. 사실은 그 기암개석의 행렬이 그 대단히 다채롭고요. 주로 범어사에서 그 능선을 따라서 오르내리게 되는데. 한여름에 그 숲이 하도 울창해서 말이죠. 그게 혼자 걸어가기가 꽤 무서울 정도로 울창합니다. 이 만리장성을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만리장성을 보는 느낌이 저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산성이란 전란을 막거나 또 피할 때 주민들이 피난에 들어갔던 곳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고 튼튼한 성벽이 그런데 아직까지 저렇게 남아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부산 지구와 그 동래구에 거쳐서 그 축성된 것인데 말이죠. 저 길이가 약 18km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그 산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원래 그 원형은 대략 그 4km 정도밖에는 보존되고 있지 않았는데 말이죠. 나머지는 그 모두가 그 복원이 된 것입니다. 워낙 그 금정산 자체가 저런 그 바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어떤 성을 짓지 않았더라도 뭐 자연 요새로서는 저 이상 따를 게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구만요. 어쩌면 꼭 설악산을 보는 느낌이 듭니까? 울산 바위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것이 말이죠. 해운대 쪽에서 보는 거하고 또 이쪽 그 낙동강 쪽에서 김해 쪽에서 보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흔히 그 부산 사람들은 말이죠. 설악산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느냐. 부산에서도 그 울산 바위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산 바위가 바로 지금 저게 비치는 저것이 그 설악산의 그 울산바위와 비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부산 하면 뭐 저뿐이 아니고 역사를 조금 알면은 그 동래부사 송상현 선생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임진왜란 때 외적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그 선생의 충절이 깊이 서린 역사의 고장, 바로 그곳이 부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정산을 이렇게 올라가 본 말이죠.
그 임진왜란 때 부산 사람들이 그 항쟁했던 네. 그런 터전을 하나하나 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민족혼을 한 번 더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 중국의 만리장성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튼튼한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 네. 아마 이것도 일종의 그 애국심에서 나오는 그렇겠죠. 하나의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굉장히 튼튼하게 쌓여져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져 나오겠죠. 네. 금정산에 오르면 부산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듯 금정산성에 서린 임진왜란 때 이 선열들의 충절도 이제는 조금은 헤아릴 듯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동네 읍지에 네. 이렇게 보면 말이죠. 금정산성 그 본래 이름이 금정산성이 아니고 네. 동네상성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 조선조 숙종 때 서축으로 개축한 것으로 그 기록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그 사가들의 그 평가에 따르면 말이죠. 네. 산성의 위치나 축성된 그 연대로 보아서 신라 때 왜구를 막기 네.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설도 있어요. 예. 막 그런 뜻에서 본다면 그때 쌓다가 내버려 두었던 저 성이 훗날 그 임진왜란 때 저희들의 그 생명을 보호해주는 하나의 그 요소가 될 줄 누가 그렇죠. 알았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봄이 가장 오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산일 듯 싶은데 아직은 봄 내음이 확 풍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역시 그 부산이 아마 봄이 제일 먼저 오겠죠. 예. 그래도 어떻습니까? 저 화면을 보고 있으면은요, 그 계절의 오묘함을 그렇죠. 숨을 수가 없죠. 네. 그 어딘지 따스해 보이고 네. 오르는 길목의 그 바위더미, 네. 귀한 개석들, 저게 다 살아서 숨을 쉬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네. 저희들에게 갖다주고 있죠. 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웅장하고요.
이른 봄 산행은 바로 저런 멋에서 출발할 듯 싶습니다. 네, 그렇겠죠. 금정산은 얼핏 그 덩치가 작아 보여도 속속들이 숨겨진 비경 또 거대한 바위 절벽들이 큰 산과 뭐 별로 손색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바위 벼랑을 오르는 저 산악인들, 저분들은요. 네, 바로 그 싱싱하게 느껴지는데. 예, 지금 저분들은 그 부산에서 그 살고 계시는 그 산악 회원들인데요. 네. 그 산악회 이름이 시리봉입니다. 네, 지금 그 금정산 그 암벽을 타고 오르려는 그 훈련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분들이 그 이번 4월에 네. 히말라야에 그 도전하실 분들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네, 저렇게 훈련 겸해서로군요. 그렇죠. 네. 네. 열심히 지금 훈련을 쌓고 있죠. 네. 저 훈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암벽이 있다는 것은 네. 이게 대단히 놀라운 그렇죠. 거죠. 네. 네, 금정산성에 축조됐던 성문 성벽. 그런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복원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주 깨끗한 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동문과 서문은요. 네. 20여 년 전에 복원 작업을 했었죠. 네, 네. 근데 이 북무만은 옛 원형 그대로 보존된 곳입니다. 네. 그 북문 바로 앞에서 보면은 말이죠. 금정산 그 정상이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참 그 아름답죠. 네. 마치 그 설악산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웅장함을 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거진 송림과 잡목숲 그리고 산허리의 기암 괴석 바위 절벽 이 모든 것이 이 금정산을 옛부터 작은 금강산이라고 불렸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걸 보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특히 그 산정에 올라가면 말이죠. 높이가 그 6m가 넘는 큰 바위가 있어요. 네. 근데 원래는 그 위에 둥근 샘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항상 그 금빛 물이 넘실거렸다. 금정이로군요. 네, 네. 그래서 그 금정산이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그래요. 네. 그 뒤로는 그 풍요로운 바다가 있고 네. 앞에는 눈부신 그 금정산이 우뚝 솟구친 그 부산. 네. 역시 그 제가 자랑하고픈 내 고향 내 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그 마의 열의 불상이라고 그러는데 예. 저게 그 통일 신라 때 저게 만들어졌다 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아, 금정산에 저런 게 있군요. 네. 네, 지금 이 금정산을 보고 나니까 금정산은 모든 것을 다 안고 있는,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입체 예술 작품 같은 생각이 바로 들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18km라는 하나의 그 긴 곳에서 그 곳곳에 흩어져 네. 있는 유물, 괴암 이런 그 바위 네. 봤습니다만은 저게 바로 네. 하나의 그 입체 종합 예술이 아닌가. 네. 막 이렇게 본다면은 역시 그 부산 8기형 중에 하나로서 네. 이 금정산은 어뜸이 간다. 뭐 어뜸이 간다 그러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역시 금정산은 빼놓을 수 네. 없는 명산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네, 원래 부산 8경, 이 해운대, 태종대, 금정산성, 그리고 범어사, 오륙도, 울숙도, 오륜대, 또 마지막으로 해지는 광경이 한국 제1이라는 모룬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금정산을 그 품은 금정산이 품은 네. 그 부산 8경을 보도록 하죠. 네.
피는 백성의 봄이 왔단마 형제 떠난 부산 강에 갈매기만 슬피우네 어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옥매어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 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사실 뭐 부산 이러면은 해운대 달밤 예. 또 해운대 달灯 예. 이게 부산에 상징이 되어 있죠. 예. 그에 대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오륙도를 그렇죠.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오륙도는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보통 왕복 1시간쯤 걸려가지고 연암 코스를 타면은 네. 유람선을 타면은 연암 코스가 쭉 가면서 오륙도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보이는 게 바로 오륙도죠. 왜 해향이라고 그러죠? 바다의 향. 네네네. 예, 부산 앞바다의 저 무인도, 예, 예. 또 오륙도가 점점 떠 있는 풍경을 보니까 바로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예. 제 오륙도라는 이름이 재미있어요. 네. 오륙도는 5개의 섬이 한때 뭉쳐서 오륙도가 된 네. 겁니다. 그 이름들을 보면요. 아, 이름이 다 있습니까? 그럼요. 네. 밭섬, 어. 굴섬, 송곡섬, 어. 수리섬, 어. 방패섬 이렇게 네. 해서 5개죠. 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말이죠. 네. 이 방패섬이 민물대 네. 이게 이제 두 섬으로 나누어지고 아하. 솔섬이 생기고 네. 선물대는 다시 또 하나가 된다고 그래요. 아하. 그래서 한 섬이 물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2개가 생겼다, 하나 생겼다. 네. 이래서 오륙도가 생긴다는 네. 겁니다. 네. 부산하면 오륙도, 또 오륙도는 부산의 문장이기도 한데 옛날부터 부산 분들은 왕생제나 공양미를 던져서 바다신을 달래는 제의를 바로 꼭 저 오륙도에서 지냈다고 그러죠.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멀리서 선원들이 귀향할 때 오륙도를 보면 이제 고향에 다 왔구나, 땅 내음이 나는구나, 비로소 육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혹시 지금 화면에 비친 관광도로를 네. 타서 태종대를 구경해 보셨습니까? 오래전에 한번 가본 기억이 그러시구나. 납니다. 사실 태종대는 말이죠. 네. 영도의 최남단에서 바다를 길게 뻗어서 생성된 바위산이 바로 유명한 태종대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태종대는 온통 바위로만 연출되는 환상의 프레이드를 네.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죠. 네. 저는 항상 태종대를 찾을 때마다 자연의 신비로움에서 만들어지는 저런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런 것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타종대란 이름에 걸맞게 부산 제일의 명승지이고 또 유원지로 알려진 곳인데 날씨가 맑은 날에는 현해탄 넘어 대마도까지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아주 가까이서 보이는 그런 네. 느낌이 들죠.
해금강이 따로 있는 곳이 아니죠. 바로 저런 곳을 두고 해금강이라고 그럴 텐데 전망대 동쪽 가까지는 백길 벼랑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백악의 등대. 저 경관, 저 위에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절로 가슴이 탁 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사실은 말이죠. 네. 그 신라 태종 무열왕께서 삼국 통일의 그 대우를 이루시고 네. 전국의 명胜지를 골고루 탐방을 하시다가 이곳 그 세우셔가지고 저 아름다움에 취하셔가지고 잠시 그 발길을 멈추면서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저 태종대죠. 네. 네, 그리고 요즘에도 말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저 태종대에 와서 그 변화무쌍한 그 바다를 보고 또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시원한 그 공기를 마음껏 들으시면서 야호 과음을 지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쪽 곳입니다. 네. 바로 꿈의 낙원, 철새의 낙원이라고 하는 을숙도 갈대밭입니다. 내수와 해수가 서로 만나는 낙동강 하류. 그래서 그곳은 옛부터 많은 철새들이 찾아왔는데 그래도 아직도 관광객들이 을숙도를 찾고 있습니다. 역시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네. 지금 그 을숙도도 그 철새들의 낙원의 그 옛 모습을 잃어가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철새들이 옛 곳을 찾아오는 거죠. 네. 그 아쉬움을 이제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이라든지 바위라든지 이런 것만 봤지만은 지금 낙동강 하변에 그 펼쳐져 있는 네. 저 갈대밭의 그 장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역시 그 부산 8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조금 더 그 손색이 네.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쯤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도요새, 물새때 대집단이 을숙도를 꽉 채웠을 때인데 조금은 그 옛날의 을숙도가 그립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산 시민의 공호비용수도 그만큼 풍부해졌고 또 생활도 또 그만큼 편리해질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안을 삼아야겠죠. 네, 그럼요. 네. 이 부산의 일출과 일몰은 함께 눈부십니다. 구름 속으로 해가 진다는 모른대의 일몰 아직도 강하게 가슴에 남는데, 자, 양 교수님, 그동안 낳고 자라고 또 배우고 한 곳, 그리고 지금 오늘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본 곳 좀 차이가 있습니까? 역시 그 화면을 보고 네. 느끼는